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가운데 화장을 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전 여자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적절한 관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고학년 학생들이 화장품을 주로 구입하는 곳은 문구점인데, 문제는 이들 제품 대부분이 역한 냄새가 나거나 성분 표기가 전혀 없는 불량 제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8개 브랜드 제품 중 제조 성분, 주의사항 등을 지킨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불량 화장품이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성조숙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어린 나이에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가운데 화장을 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전 여자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적절한 관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고학년 학생들이 화장품을 주로 구입하는 곳은 문구점인데, 문제는 이들 제품 대부분이 역한 냄새가 나거나 성분 표기가 전혀 없는 불량 제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8개 브랜드 제품 중 제조 성분, 주의사항 등을 지킨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불량 화장품이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성조숙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어린 나이에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가운데 화장을 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전 여자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적절한 관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고학년 학생들이 화장품을 주로 구입하는 곳은 문구점인데, 문제는 이들 제품 대부분이 역한 냄새가 나거나 성분 표기가 전혀 없는 불량 제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8개 브랜드 제품 중 제조 성분, 주의사항 등을 지킨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불량 화장품이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성조숙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어린 나이에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가운데 화장을 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전 여자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적절한 관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고학년 학생들이 화장품을 주로 구입하는 곳은 문구점인데 문제는 이들 제품 대부분이 역한 냄새가 나거나 성분 표기가 전혀 없는 불량 제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8개 브랜드 제품 중 제조 성분, 주의사항 등을 지킨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불량 화장품이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성조숙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어린 나이에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번 46번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현대 사회를 일컬어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를 탐사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매우 발달했는데 왜 과학의 시대나 기술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굳이 정보의 시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현대 사회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보와 지식은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돈을 붙이기 위해 직접 은행에 가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의 부재는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시간의 낭비, 금전적 낭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보의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가의 힘도 정보의 크기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현대 사회를 일컬어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를 탐사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매우 발달했는데 왜 과학의 시대나 기술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굳이
정보의 시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현대 사회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보와 지식은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돈을 붙이기 위해 직접 은행에 가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의 부재는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시간의 낭비, 금전적 낭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보의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가의 힘도 정보의 크기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현대 사회를 일컬어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를 탐사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매우 발달했는데 왜 과학의 시대나 기술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굳이 정보의 시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현대 사회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보와 지식은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돈을 붙이기 위해 직접 은행에 가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의 부재는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시간의 낭비, 금전적 낭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보의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가의 힘도 정보의 크기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현대 사회를 일컬어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를 탐사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매우 발달했는데 왜 과학의 시대나 기술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굳이 정보의 시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현대 사회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보와 지식은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돈을 붙이기 위해 직접 은행에 가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의 부재는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시간의 낭비, 금전적 낭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보의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가의 힘도 정보의 크기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5번 46번 '우리는 앞에서 기후변화의 원인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로 인한 온실효과였죠.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지구 기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끼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 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온실기체에 의한 변화입니다. 인간이 자동차를 몰 때 또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불을 켜기 위해 연료를 태울 때면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런 인간의 활동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기에서 온실 효과를 가장 잘 일으키는 것은 수증기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도가 더욱 상승하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앞에서 기후변화의 원인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로 인한 온실효과였죠.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지구 기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끼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 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온실기체에 의한 변화입니다. 인간이 자동차를 몰 때 또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불을 켜기 위해 연료를 태울 때면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런 인간의 활동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기에서 온실 효과를 가장 잘 일으키는 것은 수증기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도가 더욱 상승하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앞에서 기후변화의 원인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로 인한 온실효과였죠.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지구 기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끼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 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온실 기체에 의한 변화입니다. 인간이 자동차를 몰 때 또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불을 켜기 위해 연료를 태울 때면 대표적인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런 인간의 활동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기에서 온실 효과를 가장 잘 일으키는 것은 수증기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도가 더욱 상승하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앞에서 기후변화의 원인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기체로 인한 온실 효과였죠.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지구 기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끼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 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온실 기체에 의한 변화입니다. 인간이 자동차를 몰 때 또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불을 켜기 위해 연료를 태울 때면 대표적인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런 인간의 활동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기에서 온실 효과를 가장 잘 일으키는 것은 수증기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도가 더욱 상승하는 것입니다. 45번 46번 여러분, 미래에는 자신이 원하는 유전자로 만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부모가 원한다면 우수한 유전자만을 조합해 키도 크고 지능 지수도 높으며 병에 걸릴 위험도 적은 아이만 태어나게 하여 슈퍼 신인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 부분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균형에 맞춰서 에너지도 분배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보다 뇌의 기능을 더 높이거나 근육이 더 발달하도록 조작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 형질이 뛰어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온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도 약해질 수 있겠지요. 완벽한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전된 기술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인 영향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미래에는 자신이 원하는 유전자로 만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부모가 원한다면 우수한 유전자만을 조합해 키도 크고 지능 지수도 높으며 병에 걸릴 위험도 적은 아이만 태어나게 하여 슈퍼 신인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 부분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균형에 맞춰서 에너지도 분배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보다 뇌의 기능을 더 높이거나 근육이 더 발달하도록 조작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 형질이 뛰어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온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도 약해질 수 있겠지요. 완벽한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전된 기술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인 영향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미래에는 자신이 원하는 유전자로 만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부모가 원한다면 우수한 유전자만을 조합해 키도 크고 지능 지수도 높으며 병에 걸릴 위험도 적은 아이만 태어나게 하여 슈퍼 신인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 부분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균형에 맞춰서 에너지도 분배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보다 뇌의 기능을 더 높이거나 근육이 더 발달하도록 조작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 형질이 뛰어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온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도 약해질 수 있겠지요. 완벽한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전된 기술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인 영향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미래에는 자신이 원하는 유전자로 만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부모가 원한다면 우수한 유전자만을 조합해 키도 크고 지능 지수도 높으며 병에 걸릴 위험도 적은 아이만 태어나게 하여 슈퍼 신인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 부분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균형에 맞춰서 에너지도 분배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보다 뇌의 기능을 더 높이거나 근육이 더 발달하도록 조작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 형질이 뛰어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온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도 약해질 수 있겠지요. 완벽한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전된 기술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인 영향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5번 46번 '현대 생활은 과학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시계와 달력이 있어서 시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 여러 곳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전송하는 인공위성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입니다. 인공위성은 전화나 데이터 통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주과학 기술이 없다면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또 과학을 통해 집을 쾌적하게 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집을 지을 때 흔히 사용되는 단열재도 과학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단열재는 추운 겨울에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더운 여름에는 바깥의 열이 집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화재 경보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정수기 역시 과학 발전의 결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 생활은 과학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시계와 달력이 있어서 시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 여러 곳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전송하는 인공위성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입니다. 인공위성은 전화나 데이터 통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주과학 기술이 없다면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또 과학을 통해 집을 쾌적하게 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집을 지을 때 흔히 사용되는 단열재도 과학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단열재는 추운 겨울에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더운 여름에는 바깥의 열이 집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화재 경보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정수기 역시 과학 발전의 결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 생활은 과학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시계와 달력이 있어서 시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 여러 곳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전송하는 인공위성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입니다. 인공위성은 전화나 데이터 통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주과학 기술이 없다면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또 과학을 통해 집을 쾌적하게 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집을 지을 때 흔히 사용되는 단열재도 과학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단열재는 추운 겨울에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더운 여름에는 바깥의 열이 집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화재 경보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정수기 역시 과학 발전의 결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 생활은 과학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시계와 달력이 있어서 시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 여러 곳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전송하는 인공위성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입니다. 인공위성은 전화나 데이터 통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주과학 기술이 없다면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또 과학을 통해 집을 쾌적하게 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집을 지을 때 흔히 사용되는 단열재도 과학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단열재는 추운 겨울에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더운 여름에는 바깥의 열이 집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화재 경보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정수기 역시 과학 발전의 결실입니다. 45번. (46번) 대기 오염은 지구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석유를 태우며 달리는 자동차는 이산화황 같은 오염 물질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도시 사람들이 자동차를 하루만 타지 않아도 소나무를 76만 그루나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여러 개의 요소나 기능이 하나로 섞인 것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석유로 작동하는 엔진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천천히 달릴 때는 모터를 사용하다가 빨리 달릴 때는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와 석유를 번갈아 사용하면 오염 물질이 비교적 적게 나오고 연료 효율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 수소 자동차는 깨끗한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기 오염은 지구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석유를 태우며 달리는 자동차는 이산화황 같은 오염 물질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도시 사람들이 자동차를 하루만 타지 않아도 소나무를 76만 그루나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여러 개의 요소나 기능이 하나로 섞인 것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석유로 작동하는 엔진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천천히 달릴 때는 모터를 사용하다가 빨리 달릴 때는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와 석유를 번갈아 사용하면 오염 물질이 비교적 적게 나오고 연료 효율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 수소 자동차는 깨끗한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기 오염은 지구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석유를 태우며 달리는 자동차는 이산화황 같은 오염 물질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도시 사람들이 자동차를 하루만 타지 않아도 소나무를 76만 그루나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여러 개의 요소나 기능이 하나로 섞인 것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석유로 작동하는 엔진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천천히 달릴 때는 모터를 사용하다가 빨리 달릴 때는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와 석유를 번갈아 사용하면 오염 물질이 비교적 적게 나오고 연료 효율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 수소 자동차는 깨끗한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기 오염은 지구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석유를 태우며 달리는 자동차는 이산화황 같은 오염 물질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도시 사람들이 자동차를 하루만 타지 않아도 소나무를 76만 그루나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여러 개의 요소나 기능이 하나로 섞인 것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석유로 작동하는 엔진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천천히 달릴 때는 모터를 사용하다가 빨리 달릴 때는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와 석유를 번갈아 사용하면 오염 물질이 비교적 적게 나오고 연료 효율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 수소 자동차는 깨끗한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45번 46번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급이란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을 말하는데요. 이 3급만 줄여도 기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급출발과 급가속을 하지 않으면 약 615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 속도인 시속 54에서 94km로 주행할 경우에도 연료가 24%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차 안의 짐과 외부 장식을 줄이고 부품 정비를 잘해두는 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급이란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을 말하는데요. 이 3급만 줄여도 기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급출발과 급가속을 하지 않으면 약 615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 속도인 시속 54에서 94km로 주행할 경우에도 연료가 24%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차 안의 짐과 외부 장식을 줄이고 부품 정비를 잘해두는 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급이란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을 말하는데요. 이 3급만 줄여도 기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급출발과 급가속을 하지 않으면 약 615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 속도인 시속 54에서 94km로 주행할 경우에도 연료가 24%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차 안의 짐과 외부 장식을 줄이고 부품 정비를 잘해두는 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급이란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을 말하는데요. 이 3급만 줄여도 기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급출발과 급가속을 하지 않으면 약 615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 속도인 시속 54에서 94km로 주행할 경우에도 연료가 24%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차 안의 짐과 외부 장식을 줄이고 부품 정비를 잘해두는 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45번. 46번. '자녀와의 대화가 쉽지 않으시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고 소통은커녕 거대한 벽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소통을 방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자녀를 궁지로 내몰게 되고 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모 역할을 빌미로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고 강요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감정의 대립으로 치닫게 합니다. 부모님의 욕구를 자녀들의 욕구로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녀와의 대화가 쉽지 않으시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고 소통은커녕 거대한 벽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소통을 방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자녀를 궁지로 내몰게 되고 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모 역할을 빌미로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고 강요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감정의 대립으로 치닫게 합니다. 부모님의 욕구를 자녀들의 욕구로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녀와의 대화가 쉽지 않으시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고 소통은커녕 거대한 벽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소통을 방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자녀를 궁지로 내몰게 되고 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모 역할을 빌미로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고 강요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감정의 대립으로 치닫게 합니다. 부모님의 욕구를 자녀들의 욕구로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녀와의 대화가 쉽지 않으시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고 소통은커녕 거대한 벽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소통을 방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자녀를 궁지로 내몰게 되고 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모 역할을 빌미로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고 강요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감정의 대립으로 치닫게 합니다. 부모님의 욕구를 자녀들의 욕구로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5번. 사십육 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면 과연 아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가기 위험하고 무서운 곳을 이제는 로봇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대신 가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왔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일하는 로봇이 그 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04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 회사가 공동 개발한 로페즈라는 위험작업 전문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야간 정찰과 폭발물 탐색에 있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시속 12km의 속도로 험한 길을 달리면서
주변에 폭발물이나 지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로봇입니다. 또한 심해 무인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 잘못 떨어진 수소폭탄을 찾고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사진을 찍는 등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면 과연 아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가기 위험하고 무서운 곳을 이제는 로봇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대신 가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왔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 일하는 로봇이 그 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04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 회사가 공동 개발한 로페즈라는 위험작업 전문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야간 정찰과 폭발물 탐색에 있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시속 12km의 속도로 험한 길을 달리면서 주변에 폭발물이나 지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로봇입니다. 또한 심해 무인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 잘못 떨어진 수소폭탄을 찾고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사진을 찍는 등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면 과연 아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가기 위험하고 무서운 곳을 이제는 로봇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대신 가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왔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 일하는 로봇이 그 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04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 회사가 공동 개발한 로페즈라는 위험작업 전문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야간 정찰과 폭발물 탐색에 있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시속 12km의 속도로 험한 길을 달리면서 주변에 폭발물이나 지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로봇입니다. 또한 심해 무인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 잘못 떨어진 수소폭탄을 찾고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사진을 찍는 등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면 과연 아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가기 위험하고 무서운 곳을 이제는 로봇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대신 가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왔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 일하는 로봇이 그 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04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 회사가 공동 개발한 로페즈라는 위험작업 전문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야간 정찰과 폭발물 탐색에 있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시속 12km의 속도로 험한 길을 달리면서 주변에 폭발물이나 지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로봇입니다. 또한 심해 무인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 잘못 떨어진 수소폭탄을 찾고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사진을 찍는 등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45번 46번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실 텐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전 세계 동식물 10만여 종을 조사한 결과 그중 3만 2천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수십 년 내에 동식물 50만 종과 곤충 50만 종 등 약 100만여 종이 멸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3년에 유엔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후 생물종의 복원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다수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멸종 위기 동물 81종을 추적해서 관찰해 보니 1993년 이후에 조류 약 27종과 포유류 16종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동물 보호, 서식지 복원, 남획 금지 등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생물종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멸종된 종이 3, 4배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아직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실 텐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전 세계 동식물 10만여 종을 조사한 결과 그중 3만 2천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수십 년 내에 동식물 50만 종과 곤충 50만 종 등 약 100만여 종이 멸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3년에 유엔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후 생물종의 복원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다수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멸종 위기 동물 81종을 추적해서 관찰해 보니
1993년 이후에 조류 약 27종과 포유류 16종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동물 보호, 서식지 복원, 남획 금지 등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생물종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멸종된 종이 3, 4배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아직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실 텐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전 세계 동식물 10만여 종을 조사한 결과 그중 3만 2천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수십 년 내에 동식물 50만 종과 곤충 50만 종 등 약 100만여 종이 멸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3년에 유엔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후 생물종의 복원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다수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멸종 위기 동물 81종을 추적해서 관찰해 보니 1993년 이후에 조류 약 27종과 포유류 16종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동물 보호, 서식지 복원, 남획 금지 등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생물종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멸종된 종이 3, 4배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아직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실 텐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전 세계 동식물 10만여 종을 조사한 결과 그중 3만 2천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수십 년 내에 동식물 50만 종과 곤충 50만 종 등 약 100만여 종이 멸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3년에 유엔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후 생물종의 복원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다수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멸종 위기 동물 81종을 추적해서 관찰해 보니 1993년 이후에 조류 약 27종과 포유류 16종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동물 보호, 서식지 복원, 남획 금지 등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생물종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멸종된 종이 3, 4배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아직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5번. (46번)